현금 흐름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례는 삼성전자를 이용할게요. 먼저 영업이익, EBIT, EBITDA, CAPEX,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 먼저 보고 와야 해요.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의 양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현금 흐름표는 기초의 현금이 기말의 현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기록해주는 장부예요.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랍니다. 영업은 재료를 사서 판매할 때까지, 즉 회사의 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참고로 이때 영업은 마케팅이 아니고 오퍼레이팅이랍니다. 투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팹을 먼저 지어야겠죠.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여유 자금의 투자가 있어요. 팹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구입할 수도 있죠. 전자가 캐펙스 투자가 되겠고 후자는 여유 자금의 투자가 되죠. 부동산 이외에도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정기예금도 가입할 수 있겠네요. 재무는 주주와 채권자들을 만나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주주한테 유상증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빌려오죠. 또 주주에게는 배당을 주기도 하고 채권자에게는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현금이 1년 동안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합계를 내서 기초의 현금을 더해 기말의 현금까지 보여주죠.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를 활용하는 6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전체적인 시계열 추세를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우는 사업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아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총액이 단 1년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사업의 부실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1년 동안 영업해서 돈을 까먹었다는 의미니까요. 삼성전자는 영업으로 연평균 약 53조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네요. 반도체, 스마트폰, 백색 가전, 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의 거의 모든 사업은 경기 민감주랍니다. 그럼에도 연도별 등락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점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보여지네요. 우선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다각화되어 있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전사업부가 벌어주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런 포트폴리오의 힘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은 안정적인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현금 흐름의 중장기적인 레벨업도 안 보여요. 2023년도의 영업 캐시 플로우가 2013년도와 비슷하다는 것은 장기간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존 사업에서 한계가 있지만 신사업에 도전하지 않거나 도전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캐펙스 투자와 그 외 기타의 투자로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삼성전자는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은 연평균 약 27조 원씩 감소하고 있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죠. 시설 집약적인 사업에서 캐펙스 투자의 총량이나 추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투자를 의미하죠.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주로 DS 사업부, 즉 반도체 라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해요. 특히 2020년부터 투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약 60조 원까지 투자를 늘리고 있네요. 일단 캐펙스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투자가 없으면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액을 투자해도 투자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죠. 이건 따로 따져봐야 하니 계속 보도록 하죠. 캐펙스 이외의 투자는 주로 여유 자금의 투자이니 일반적으로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아니에요. 연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 번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채권자에 대한 현금과 주주에 대한 현금으로 구분해서 보세요. 채권자에 대한 현금은 주로 차입금이나 사채로 현금을 빌려 증가하거나 만기 상환으로 감소하죠. 주주에 대한 현금은 주로 유상증자로 현금을 조달해서 증가하거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으로 감소해요. 삼성전자의 채권자에 대한 현금 흐름은 일단 총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래액은 연도별 평균 약 1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 456조 원의 약 0.2% 정도로 낮아요. 삼성전자는 외부 차입금에 거의 의존하지 않아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이에요. 외부 차입금으로 현금을 많이 조달하는 기업을 분석한다면 이 차입금의 종류, 총량, 추세, 그리고 만기 등을 체크해서 신용 리스크를 잘 살펴봐야 해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주석 모두를 이용하셔야 한답니다.
이때 현금 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크기와 채권자 현금 흐름을 비교해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차입금 규모인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주 현금 흐름은 2018년까지는 자사주 취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직 배당 금지급뿐이네요. 현재 매년 9.8조 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3년간 프리 캐시플로우의 50%가 지급한 배당금보다 많으면 특별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대한 특별 배당을 지급했죠. 이렇게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과 함께 분석하면 회사의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손익계산서와의 연계성이에요.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금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외상으로 팔아서 돈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겠죠. 이때 에비타와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비교하면 된답니다. 올해 외상 판매를 해서 내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연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동평균선을 그려봐도 좋아요. 그러나 에비타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에비타보다 적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인다면 항상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투자를 집중하던 넷플릭스에 2016년부터 2019년에 양호한 영업이익과 에비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과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각각 88억 달러, 100억 달러의 적자 현금 흐름이 발생했죠. 원래 사업의 특성이 그러하다면 언제쯤 현금 흐름에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잘 가늠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죠.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BEP를 달성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기는 힘들겠죠. 넷플릭스는 2020년에 영업 현금 흐름에서 BEP를 달성했고 2023년도에는 폭발적인 현금의 유입이 시작되었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최근에 꾸준히 안 좋아지는 경우는 좋지 않답니다. 대체로 큰 원인은 안 팔리는 재고자산의 증가나 회수되지 않는 채권이 증가하는 경우랍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볼까요? 전체적으로 현금이 뒷받침되는 이익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13조 원과 10조 원의 갭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늘어나는 반도체 재고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3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하여 다시 에비타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비슷해지고 있죠. 이것은 지난 2년에 걸쳐 증가한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에비타보다 20조 이상이 높아지는 순간 21년과 22년에 쌓아놨던 재고가 팔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순간이 향후 3년 이내 오지 않는다면 그 당시의 재고는 모두 부실화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다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캐펙스 투자의 효율성이에요. 연도별 캐펙스 투자는 내용 연수라는 시차를 두고 감가상각비에 천천히 반영이 된답니다. 202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캐펙스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도 서서히 올라가죠. 캐펙스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캐펙스가 반영되지 않은 에비타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같이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캐펙스가 얼마나 에비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그만큼 현금 흐름도 개선되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본 차트에 캐펙스 라인만 추가하면 된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캐펙스의 각도에 비해 에비타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모두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죠. 2020년도부터의 투자가 사실상 2023년도까지의 실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액을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올리지 못하는 삼성전자의 현재가 반영된 결과예요. 2023년에도 캐펙스가 나머지 두 개에 비해 오히려 더 큰 것을 볼 수 있죠. 이로 인해 2023년도 프리 캐시플로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납니다. 결코 좋지 않은 과거이지만 이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 좋지 않을지는 따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의 캐펙스 투자는 향후 몇 년간 효용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디램 경기가 좋아지거나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면 이미 투자된 캐펙스의 위력으로 에비타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많이 팔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해놓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높은 마진을 붙여 팔 수 있는 상황이 서서히 전개되고 있죠.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는 대차대조표와 현금 흐름표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용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에요. 이미 수로바에서는 삼성전자의 대차대조표를 가치평가 관점에서 분석하여 영업가치를 추산했어요. 그리고 몇 개의 기업들과 비교도 해봤죠. 이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미래 프리캐시 플로우 약 31조 원, 이에 대한 기대 매출은 약 390조 원으로 계산해봤어요. 이 여섯 번째 체크포인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시즌2 삼성전자 편을 참고해주세요. 이 이외에도 현금 흐름표는 유저에게 많은 정보를 줘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핵심 체크포인트 6가지를 알아봤답니다.